거짓된 친절의 조각들. 분석가 K의 단편 심리 미스터리 2. 제4부 어둠 속의 얼굴. 골목의 끝 희미한 가로등 아래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거기 카페에서 나를 보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그의 얼굴을 반쯤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도 들킨 사람 특유의 움찔함도 없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듯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 여기 사시나 보네요. 저도 같은 방향이라서요. 그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정당화였다. 자연스럽다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말투. 하지만 동시에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려는 얇은 친절이 덮여 있었다. 왜 따라왔지?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울렸다. 얇은 미소의 의미. 남자는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또 웃었다. 그 미소는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 연습된 듯 했다. 얼굴은 고요하지만 눈끝은 웃지 않았다. 그의 말투도 낯과 같았다. 잔잔하고 부드럽지만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어둡길래 혹시 위험할까 봐요. 그 말은 내가 요청하지 않은 보호였다. 나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내 이동을 감독하려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멈춘 자리에서 멈추고 내가 걷던 속도로 따라온 그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저는 익숙한 길이라 괜찮아요. 이만 가볼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옆을 스치며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겉으론 모르는 법이니까. 그 말은 마치 나에게 하는 조언인지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하는 속삭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가며 길을 안내하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고 있었다. 그것도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문득 오래전 기억이 찔러 들어왔다. 대학 시절 자취방 때도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온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늦게 다니지 마요. 당신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 표정은 배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내가 당신을 보고 있었다는 주시가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내 집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요즘은 왜 늦게 안 들어와요? 그때 알았다. 거짓된 친절의 끝에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걸. 카페의 남자가 던진 말도 그와 비슷한 흑막을 품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큰 도로가 보였다. 버스 정류장엔 사람 몇 명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섞이자 비로소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남자는 도로 건너편에서
가만히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도 멀고 사람도 있는데 그의 시선은 묘하게 선명했다. 마치 내가 그를 떠올리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가까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척 했다. 지금 가는 중이야. 아무 내용 없는 말이었지만 손끝이 조금은 안정되려고 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된 채 왜 다시 오지? 사람 많은 곳에서도 그는 거리감의 규칙을 어겼다.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날 때 그가 바로 내 앞까지 와 있었다. 아, 진짜 집 가는 길 맞죠? 그는 나를 의심하는 듯 하면서도 내 선택을 확인하려는 듯한 어투였다. 말투는 친절했다. 그러나 질문은 날카로웠다. 누군가의 동선을 검문하는 듯 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러자 그는 뜻밖의 표정을 지었다. 안도도 실망도 아닌 무언가 계산이 맞아 떨어진 사람 같은 표정. 그는 조금 기울어진 고개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란 말, 보통은 상대의 안전을 확인했을 때 쓰는 단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줬다라는 만족에 가까웠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람이 착각하기 쉬워요. 누가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는 아주 조금 웃었다. 빛 아래 그의 얼굴은 친절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저는 그냥 당신이 무사한 게 좋거든요. 그 말, 그 속에는 어떤 속뜻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내게 건네던 모든 친절은 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악하고 나의 움직임과 마음을 조용히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거짓된 친절의 실체는 결국 상대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안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불안은 내가 그의 손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가로등 아래 나란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바삐 지나갔지만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잠긴 방처럼 무거웠다. 그는 다시 말했다. 저랑 조금만 더 걸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말은 대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온다는 걸 나는 여러 기억에서 배웠다. 나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끊었다. 싫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깨졌다. 제5부 내부 균열의 음향.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거대한 관계가 깨질 때조차 끝은 조용하다. 하나의 벽돌이 떨어지고
또 하나가 흔들리고 마침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균열은 이미 구조 전체를 집어삼킨다. 그날도 그랬다. X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방향에도 닿지 못하고 있었다. 실내 카페, 창밖에 비가 내리고 X는 손가락으로 컵의 물방울을 반복해 문지르고 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친절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끝마다 무언가를 삼키는 듯 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X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표정의 절반만 사용한 웃음이었다. 입꼬리만 올릴 줄 알고 눈동자는 전혀 응답하지 않은 관계가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의 웃음. X의 네 번째 기억. 이 사건을 나는 균열의 음향 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그날 X는 D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D는 항상 친절했다. 항상 도와주려 했고 항상 옳은 말을 했고 X가 힘들 때는 그보다 먼저 X의 고통을 말로 정리해 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D의 친절은 언제나 결론을 갖고 있었다. X가 선택해야 할 길을, X의 감정이 느껴야 할 해석을, X의 말 한마디마다 D는 하나의 올바른 답을 정해 두고 있었다. 친절은 조명처럼 보여도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사람을 잘라낸다. D가 X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넨다. 하지만 화면의 색감은 따뜻하지 않고 어딘가 불길하게 붓다. 그날 D는 X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요즘 흔들리는 게 보여서 그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 그런데 이번만큼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어떤 선택을 하든 네 편이라는 문장은 보통은 위로의 문장이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라는 문장은 대개 지시다. 이 두 문장이 나란히 붙으면 그 순간부터 친절은 보호가 아니라 조종이 된다. X는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D와의 관계가 정말로 자신을 위한 친절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연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은 지켜야 할 마지막 경계였다. 그 순간 X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모를 정도의, 하지만 X 스스로는 숨길 수 없는 흔들림. 그게 바로 균열의 첫 음향이었다. 무너지기 전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 관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할 때 들리는 매우 작은 파열음. 나는 그 소리를 안다. 누군가에게 친절의 이름으로 압박이 가해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다. D는 계속 말했다. 너는 지금 혼자 두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사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유를 가져가는 방식,
겉으로는 보호지만 실제로는 고립이다. 친절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변하는 순간은 바로 그때다. X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기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차가웠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깨달음의 온도였다. 사람이 자신을 잃어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평온함이라는 사실. 그 순간 X는 깨닫고 있었다. 아, 나는 오래전부터 D의 관찰 대상이었구나. D의 친절은 X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X를 자기 안에 보관하기 위한 친절이었다. X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D에게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오늘은 너랑 멀어지고 싶다. 그 말은 거대한 구조물에서 날아간 첫 벽돌 한 조각처럼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관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열음은 작지만 붕괴는 크다. 나는 X의 침묵 속에서 그 음향의 진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X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친절한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아팠기 때문이었나 봐.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X는 드디어 자신의 온도를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관계의 마지막 단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6부 마지막 조각의 온도. 밤이 깊어갈수록 K의 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다가 급히 사라진 듯. 공기에는 아직 체온 같은 잔열이 떠다녔다. 나는 문을 살짝 닫고 책상 위에 남겨진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이 남겨 있었다. 거짓된 친절도 반복되면 기억이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K가 보여준 표정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다. 따뜻하게 웃는 얼굴, 칭찬을 건네던 순간들, 사소한 도움을 주며 은근히 가까워지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에 지금 와서 보니 아주 미세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K는 정말 누구였을까? 창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적이 뚜렷한 발걸음. 나는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벽 쪽으로 몸을 숨겼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발걸음은 책상 쪽으로 향했고 노트가 한번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아주 작은, 탄식인지 웃음인지 모를 희미한 솜소리가 뒤따랐다. 그 순간이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역시 여기까지 왔네. 나는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 목소리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을 만큼.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불을 켰다. 빛이 번쩍 들어오며
방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K였다. K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오히려 내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따라올 줄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왜 나를 끌어들인 거죠? K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빛 속에서 난 알 수 없는 기대라는 것을 읽었다. 당신이 날 기억해 주길 바랬으니까. 그 말은 마치 애원처럼 들렸다. K는 계속 말했다. 사람들은 진짜 친절보다 조금 어두운 친절을 더 오래 기억하죠. 충분히 따뜻하지만 어느 순간 살짝 어긋나는 친절, 그게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 말은 마치 그의 모든 행동의 핵심을 드러내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가요? 일부러? K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이보다 자기를 헷갈리게 만든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해요.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침착했다. 당신이 나를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나는 친절한 척 하면서도 아주 조금씩 당신의 일상에 균열을 넣었죠. 순간 내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K의 모든 행동, 도움, 미소, 조언, 걱정되는 척하던 말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퍼즐을 맞추기 위한 의도된 조각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은 이거였나요? 내가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것? K는 미소를 거두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마지막 조각은 지금이죠. 당신이 나와 마주 서 있는 이 순간, 그는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당신은 이제 나를 절대 잊지 못해요. 좋든 싫든. 그 말은 단호했지만 슬프게 들렸다. 마치 그의 행동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되고 싶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숨을 골랐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K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뒤돌았다.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람의 지친 말투처럼 들렸다. 문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친절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의 이 순간만이 진짜였는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뒤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를 집어들었다. K가 남긴 마지막 문장 아래 또 하나의 짧은 글귀가 추가되어 있었다. 기억은 결국 선택이니까.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K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는 걸. 제7부.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겨 있었다. K가 나갔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그의 존재가 방금 전까지 여기에 머물렀다는 감각이
아직 공기 속에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그가 남긴 노트를 조용히 펼쳤다. 종이에는 K가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어둔 자기의 심리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를 관찰한 일기처럼 보이지만 읽을수록 그것은 타인을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부하려는 고독의 사람에 가까웠다. 내가 친절을 선택한 이유는 나를 숨기기 좋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친절이 더 쉽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질문한다. 왜 이렇게까지 친절한 거지? 그 순간부터 긴장감이 생긴다. 그 긴장감이 나를 기억하게 만든다. 이 글들을 읽는 동안 나는 K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친절했던 것이 아니었다. 기억이라는 감정을 얻기 위해 거짓된 친절이라는 장치를 선택했을 뿐, 그는 마음을 줄 용기는 없었고 상처를 줄 결의도 없었다. 하지만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지도 않았다. K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떠있는 기억의 여백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책장을 덮으려는 순간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 조각을 주었다. 그 조각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왜 기억하라고 했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힘겹게 맞춰지던 퍼즐이 마지막 소리를 내며 딱 하고 맞춰졌다. 처음 이 사건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왜 K인가? 왜 그를 따라왔는가? 왜 그의 흔적을 찾는데 이렇게 집착하는가?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사실 나 자신이 거짓된 친절을 품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 K가 아닌 나 자신이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었다. 나는 노트를 조용히 접어 서랍 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이 기록을 들여다볼 이유도 그의 심리를 분석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K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기억은 선택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마침내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 줄기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고맙습니다. 설명도 인사도 끝맺음도 아닌 그저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에 수많은 의미가 겹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K가 진짜로 원하는 건 관계도 용서도 이해도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원한 건 단 하나, 기억되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쩌면 K가 바란 마지막 조각은 내가 그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끝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K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친절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나도 이제 선택할게. 그 순간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다. 마치 K가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처럼. 나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불을 껐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안녕, K.